이 영상은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잔혹한 민낯이며 당신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생존 지침서입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킬 그 어떤 드라마보다 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부터 50분간 펼쳐집니다. 저의 이름은 김정숙입니다. 저는 올해 64입니다. 평생을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평범하고 어쩌면 조금은 고지식한 엄마입니다. 남편 이강우 씨는 칠순을 바라보는 67입니다. 5년 전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무역회사를 정리하고 은퇴했을 때 저희 부부는 비로소 인생의 가장 평화로운 시기를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착각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을 낳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작은 아파트는 저희 부부의 전부이자 안식처였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거실과 남편의 취미 공간인 작은 서재,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꽃을 키우는 베란다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이 공간이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저희 부부는 습관처럼 아파트 뒷산과 탄천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돌아와 남편은 신문을 읽고 저는 향 좋은 커피를 내렸습니다. 자식들 모두 결혼시켜 출가시키고 나니 저희 부부의 삶에는 조용하고 따뜻한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우리 시대의 노년은 이 정도면 성공한 것이라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저희에게는 아들과 딸, 두 자녀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고 특히 딸 지윤이는 저와 남편의 자랑이었습니다. 지윤이는 어릴 때부터 살가워 늘 엄마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마치 제 분신과도 같았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도 저는 가진 거 이상으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살림살이부터 예단까지 부족함 없이 채워보냈습니다. 사위 민준 씨는 소위 잘 나가는 대기업에 다니는 번듯한 청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의 바르고 싹싹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훈이가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희의 평화로운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다니던 회사가 갑작스러운 구조조정과 투자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민준 씨는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세상에 능력 있는 민준이가 금방 재취업하겠지라고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사위는 점차 외출을 줄이고 집에서만 투자 공부를 하겠다며 인터넷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애가 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지윤이가 눈이 퉁퉁 부은 채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손을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딱 3개월만 저희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민준 씨 재취업할 때까지 보증금을 아껴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 우리 딸 힘들면 당연히 와야지. 무슨 소리. 3개월이 뭐야. 그저 편하게 있어. 엄마 아빠는 괜찮다. 저는 주저없이 딸 부부를 맞아들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부모로서 자식이 힘들 때 기댈 곳이 되어줘야 한다는 책임감뿐이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식들 살림은 자식들에게 맡겨야지. 우리가 다시 끌어들이면 버릇만 나빠진다며 걱정했습니다. 여보, 내가 걱정되는 건 말야.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가기 쉽지 않다는 거야. 지은이한테 확실히 언제까지 나갈 건지 약속을 받아두는 게 좋겠어. 저는 남편의 걱정이 기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딸인데. 그리고 사위가 능력 있는데 잠깐 주춤하는 거지.
금방 자리 잡을 거예요. 결국 남편은 딸의 눈물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임시 동거가 벌써 6개월을 넘어 8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3개월만 있겠다던 약속은 아무도 꺼내지 않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딸 부부의 태도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재취업 노력을 하는 대신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잤고 일어나면 거실 소파를 독차지했습니다. 딸은 취업 준비 중인 남편을 배려해야 한다는 핑계로 집안일을 거의 거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에게 엄마, 오늘 저녁은 외식하면 안 돼요. 집밥이 지겨워요. 같은 노골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공간과 시간은 눈에 띄게 잠식되어 갔습니다. 남편이 쓰던 작은 서재는 어느새 딸 부부의 재택근무 및 투자 연구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컴퓨터 2대와 각종 서류가 가득 쌓였습니다. 남편은 서재 대신 방 한 구석에서 신문만 읽어야 했습니다. 제가 아끼던 베란다의 작은 텃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텃밭에 심어놓았던 상추, 모종과 화분 대신 사위의 고가 골프채 가방 세트와 낚시 장비, 캠핑용품이 베란다를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은 낯선 침묵 속에 괴로워했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좀 이상해. 우리 지윤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생각일까? 벌써 반년도 더 지났잖아. 집이 내 집 같지가 않아. 내가 조만간 말을 꺼내볼게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믿어야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애써 외면하고 싶은 현실을 가리는 얇은 천에 불과했습니다. 제 안에는 희미하게나마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의 헌신과 사랑이 저희의 노후를 집어삼키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서막이었습니다. 3개월만 부탁했던 딸 부부와의 동거는 이제 8개월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제 마음속 불안은 현실이 되어 저희 집은 빠르게 딸 부부의 생활 공간으로 잠식되어 갔습니다. 착하고 순했던 딸 지윤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저희 노후를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낯선 며느리와 사위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를 괴롭힌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었습니다. 4인 가족이 되면서 식비와 공과금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사위 민준이는 아침부터 새벽까지 컴퓨터를 켜놓고 투자 연구라는 명목으로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전기세를 아끼려 불도 마음대로 켜지 못했는데 딸 부부는 에어컨과 난방을 계절에 관계없이 틀었습니다. 8개월 동안 딸 부부가 저희에게 보탠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곧 취직하면 갚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들이 갚을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은퇴 자금은 빠른 속도로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 강호 씨와 상의 끝에 용기를 내어 딸에게 말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없을 때 남편과 저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10수년 전에나 해봤을 법한 경제적 독립에 대한 잔소리를 40이 가까운 딸에게 다시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여보, 다음 달 공과금이 평소보다 30만 원이나 더 나왔어. 수도세도 엄청나. 샤워를 너무 오래 하나 봐. 이걸 다 우리 돈으로 막을 수는 없잖아. 알아요. 내가 조용히 말해볼게요. 너희도 이제 조금이라도 보태야 하지 않겠니? 하고 저는 딸 지윤이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 집 공과금 고지서 3장과 저희 부부가 직접 쓴 지출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말로 싸우지 않고
증거를 보여주며 이해시키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지윤아, 엄마, 아빠도 이제 은퇴하고 연금만으로 살아야 해. 그런데 공과금이며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너희도 조금이라도 딱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도태면 어떻겠니? 제 말에 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미안함이나 죄송함 대신 노골적인 서운함과 적반하장의 태도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착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은 이미 저희를 경제적 ATM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저희한테 돈이 없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와서 엄마 아빠 잔소리 들어주죠. 집안일 거들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겨우 그 공과금 몇 푼 때문에 이래요? 저희 지금 엄마 아빠 봉양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은 저희의 배려를 공양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온 세월이 이 한마디에 완전히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딸 부부는 더욱 노골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려간다는 말도 없이 저희의 은퇴 자금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사위 민준이는 거실에 나올 때마다 저희 영양제나 고가 건강식품에 손을 댔습니다. 장모님, 혹시 홍삼 스틱 드시는 거 저희도 좀 먹어도 될까요? 요즘 면접 준비하느라 기력이 없어서요. 아, 그리고 저희 차 보험료 이번 달이 만기인데 70만 원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요. 결국 저는 7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준다는 말만 할 뿐 언제 갚겠다는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돈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남편 강우 씨는 집에서 점점 존재감을 잃어갔습니다. 사위 민준이는 남편이 즐겨 보던 아침 뉴스를 독차지했고 저희가 보던 채널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방송으로 무시하듯 바꿔버렸습니다. 작은 불만이 쌓여 집안 전체에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여보, 나 그냥 동네 경로당이라도 나가야겠어.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 내 방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왜 내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 남편의 그 말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가장의 자리를 지켜온 남편이 자기 집에서 쫓겨나듯 나가야 한다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딸 부부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희 부부의 삶 자체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지윤아, 민준아, 이제 너희가 나갈 때가 된 것 같다. 엄마, 아빠도 더 이상은 힘들다. 이번 주말까지 방을 정리하고 각자의 삶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엄마 아빠도 편안하게 살고 싶다. 저는 이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온 딸의 대답은 저의 결심을 더 깊은 고민과 새로운 결심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지윤이는 차갑게 저를 노려보며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저희가 나가서 살 돈이 없다는 거 뻔히 아시면서. 그리고 이 집, 엄마 아빠만의 집 아니잖아요. 저희도 재산 형성 기여분이 있어요. 함부로 나가라고 할 수 없을 텐데요. 재산 형성 기여분이라니. 그 말은 제가 딸을 키우며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차갑고 계산적인 단어였습니다. 저희 부부의 자비와 희생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야말로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없는 캥거루족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딸 지윤이가 재산 형성 기여분을 언급하며 저희에게 권리를 주장했을 때 저는 충격과 배신감으로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나가기 싫다는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남편 강우 씨는 딸에게 크게 화를 냈지만 딸 부부는 방문을 잠그고 며칠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며칠 동안 숨 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식사는 각자 해결했고 저희는 딸 부부의 방문 앞에서 서성이다 발길을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제 집인데 마치 제가 새 들어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저는 가장 두려운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설마 니들이 저희의 노후를 완전히 빼앗으려는 악의적인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단순한 경제적 의존을 넘어 저희 부부의 모든 것을 이용하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의심은 곧 소름 돋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거실을 서성이다 작은 불빛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낡은 서랍장 앞에서 사위 민준이가 무언가를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은퇴 후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중요한 서류와 공장 사본이 들어있는 곳이었습니다. 민준아, 지금 뭐 하는 거니? 거기 엄마 서랍장인데. 제가 인기척을 내자 민준이는 하들짝 놀라 손에 쥔 종이 몇 장을 주머니에 황급히 쑤셔 넣었습니다. 얼굴은 땀범벅이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아,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서류 봉투가 필요해서요. 아무거나 꺼내봤어요. 이제 들어갈게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려 그 자리에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사라진 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제가 평생 모은 부동산 등기 서류 사본, 남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그리고 건강보험, 납입 내역서 같은 민감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자세히 들여다본 진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저놈이 우리를 도둑 보듯이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 우리 재산을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거야.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비를 베풀었지만 저들은 우리를 기만하고 있어. 당장 나가라고 통보해야 해. 지금 당장! 그날 아침 저희 부부는 딸 부부를 거실로 불러 단호하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누구에게도 큰 소리를 내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눈에서 불꽃이 튀는 듯했습니다. 지윤아, 민준아, 너희가 밤중에 엄마 아빠의 서랍을 뒤진 것은 도가 지나쳤다. 너희는 우리를 부모로 보지 않아 당장 이번 주 안으로 이 집에서 나가라.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남편의 단호한 선언에 딸 지윤이는 예상했던 미안함이나 후회 대신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냉혹함과 위협을 보였습니다. 딸은 차갑게 저희 부부를 노려보며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나가라고요? 아빠, 정신 차리세요. 저희는 이미 여기서 8개월 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 집이 정말 아빠 혼자 돈 벌어서 산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빠 사업 힘들 때 생활비 보탠 것도 다 재산 기여예요. 그리고 아빠 제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이 집에서 정당하게 거주하고 있는데 아빠가 억지로 저희 물건을 버리거나 저희가 없는 사이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잠가버리면 저희는 바로 신고할 거예요. 아빠, 엄마는 저희에게 주거 침입이 됩니다. 주거 침입. 제 집에서 제 딸에게 제가 고소당할 수 있다는 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집을 딸 명의로 공동 등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체 딸이 무슨 근거로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지윤이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분이 나가라고 억지로 문을 따거나 하면 저희는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빠는 지금 저희의 거주권을 침해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이미 저희에게 유리한 법적 증거를 모아뒀어요. 딸은 저희를 마치 절도범을 보듯 경멸하듯이 노려봤습니다. 저희 부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평생을 믿어온 딸이 저희의 노후와 안식처를 송두리째 앗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집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딸, 그리고 주거 침입이라는 위협. 저희는 사면 초가의 노인셈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분노를 넘어선 존재의 무력감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모른다는 절망감이 남편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입니다. 주거 침입이라는 위협 속에서 저희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의 단서를 찾아보자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아직 가장 강력한 무기가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의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딸 지윤이 주거 침입을 언급하며 저희를 위협했을 때 저희 부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 강우 씨는 방에 들어가 며칠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혹시 극단적인 생각을 할까봐 두려워 문 앞에서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이 집은 우리가 평생 땀 흘려 얻은 거예요. 자식한테 뺏길 수 없어요. 법적으로 권위 있는 증거로 대응해야 해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이전에 당당했던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작은 끄덕임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지인들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고 남편이 은퇴 전 거래처에서 소개받았던 남인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지난 8개월 동안 딸 부부에게 당했던 모든 일들을 눈물로 쏟아냈습니다. 재산 내역을 엿본 일, 공과금을 한 번도 내지 않은 일, 그리고 저를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일까지. 두 분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따님 부부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점유권 주장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집의 명예 관계입니다. 하지만 따님 부부가 주장하는 재산 기여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그들의 위협은 무효입니다. 변호사님은 딸 부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저희를 보호할 역전의 단서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단순한 퇴거 요구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딸 부부의 행위가 부양 의무를 고의로 해태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부양 의무. 생각해보니 10년 전 제가 딸에게 이 집의 아파트 잔금을 보태주면서 부모님 봉양에 힘쓰겠다는 각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혹시 몰라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를 모시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며 부양 의무를 다한다는 내용을 자필로 쓰게 하고 서명까지 받았었습니다. 오래된 서랍장 깊숙한 곳에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날 밤 지하실 창고에 넣어두었던 낡은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눅눅해진 상자 속에서 남편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은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자식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 협력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직접 작성하고 딸 지윤이의 서명과 도장이 찍힌 낡은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녀 부양 의무 이행 각서. 저희 부부가 부르던 효도 각서였습니다. 비록 공증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딸 부부의 악의적인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저희는 다음날 아침 일찍 변호사님을 찾아가 교도 각서를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은 희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님 부부가 경제적 지원은 받았으나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따님 부부의 부양 의무 혜택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변호사님의 조언을 받아 증거 수집에 돌입했습니다. 딸 부부가 저희에게 폭언을 한 녹취, 저희 부부의 생활비를 일방적으로 착취한 계좌, 내역, 저희에게 간병이나 도움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는 병원 기록까지 모든 일상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과 저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저희를 힘들게 했던 딸 부부 대신 저희는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자주 감사를 표했고 저는 남편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자식들만 믿고 모든 것을 맡겼어. 내가 가장으로서 너무 안일했어. 당신이 이렇게 용기 내줘서 고마워. 이제라도 우리가 힘을 합치니 길이 보이는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당신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아요. 우리 부부에게는 우리 부부의 행복이 가장 소중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 작은 소통과 협력은 저희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되찾을 수 있다는 확실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모은 증거와 교도 각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딸 부부의 파렴치한 행위를 단죄할 법적 무기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증거들을 가지고 법정에 서는 일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 평화로웠던 과거의 노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님과 함께 치밀하게 준비한 증거들, 특히 교도 각서와 부양 의무 혜택 증거는 법정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수개월간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내려지던 날, 저희는 긴장과 불안 속에 법정에 앉았습니다. 남인철 변호사님은 딸 부부의 주장이 단순한 거주권 주장이 아니라 부모의 노후 자산을 노린 악의적인 행위였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법정에서 딸 지윤이는 끝까지 눈물을 보이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사위 민준이의 재산 서류 절취 정황과 저희에게 빌려간 돈을 유흥에 사용한 계좌 내역이 공개되자 그들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판사님의 최종 판결문 낭독. 그 한마디 한마디에 저희 부부의 지난 1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은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딸 부부에게 즉시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희에게 빌려간 금액과 착취한 생활비 일부까지 전액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딸 부부의 공동명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안도의 눈물과 함께 쓰라린 아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제 자식이 법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부모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딸은 저희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지윤아, 너희가 우리 집을 너희 집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이미 관계는 끝난 거다. 너희는 부모의 사랑을 돈으로만 봤어. 이제라도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며칠 후 딸 부부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저희는 딸 부부가 떠난 텅
빈 방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집은 다시 평화로워졌지만 그 빈 공간은 저희에게 씁쓸한 교훈과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길, 힘든 싸움 끝에 지친 몸과 마음을 서로 돌보며 회복에 전념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경로당에 나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시 아침 산책을 하고 베란다 텃밭에 새로 상추 씨앗을 심었습니다. 과거의 평화로운 일상이 이제는 진정한 자유와 안정으로 느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희 부부의 관계였습니다. 모든 것을 자식에게만 맞춰 살았던 과거를 반성하고 저희 부부의 행복과 노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우리 집 같네요. 당신이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 모든 걸 함께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요. 아니, 여보, 당신이 나를 믿어주고 지켜줘서 고마워요. 우리의 인생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젊고 함께 할 시간이 많아요. 우리에게는 우리 부부의 행복이 가장 소중해요. 저희는 이 아픈 사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권리를 주장하는 자식에게는 때로는 단호한 선을 긋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희의 이야기는 단순한 갈등 해소를 넘어 세대 간의 이해와 부모의 성장을 완성했습니다. 저희는 아픔 속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헌신적인 사랑을 악용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녀처럼 힘든 상황에 처한 부모님들이 자유롭고 안정된 노후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식 문제로 힘든 상황에 노인분들의 사연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